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양회가 끝났습니다.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양회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되게 파티나 어떤 되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 날리기는 어렵구나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 또 증시 희망이 되는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76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76이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세계 경제가 다 밑으로 먹는데 중국이 세게 경기 부양을 해서 세계 경제를 좀 끌어주거나 이런 이제 역할을 세계가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론은 리커창 총리가 76번이나 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정을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센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보수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2022년에 5.5% GDP를 목표로 한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역대 최저의 이제 그 GDP 목표예요. 그래서 그럼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양회에서 보고한 걸 한번 보면은 이 정부 뭐 공작회의 그러니까 지난도 말씀드렸고 무슨 간첩이 공작하는 건 이게 아니고 공조라는 것이 중국의 업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2022년 업무 보고서에 거기에 이제 키워드를 보면요. 그래서 중국이 리커창 총리도 거의 1시간 가까운 정부 업무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 토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참 알기 어려운데 중국은 그 키워드의 숫자가 몇 개냐는 것이 그게 정책의 중요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거시경제의 안정, 투자, 소비, 무역, 취업, 산업에서 SOC,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키워드를 2015년 이후에 최근 8년 동안 이제 몇 번이게 나왔냐를 보면 2022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76번 나온 게 안정입니다. 스테빌리티. 이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왔고, 투자가 조금 나왔고요. 근데 산업 쪽에서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이게 제조업에 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중국은 이 안정과 제조업 쪽에 웨이트를 좀 많이 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정 다음에 취업이 제일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빈도수는 그런데 이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숫자를 보면 첫 번째는 안정, 두 번째는 투자. 이게 추이도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제조업. 그래서 투자하고 제조업이 2022년의 경제 안정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소비 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 작년 2, 4분기에 경기 주기장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꼭대기 바로 옆에. 근데 지금 금년 1, 4분기는 훅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한국 이쪽은 지금 경기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하강했고 가장 먼저 이제 지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는 가장 먼저 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보면은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90년 이후로 4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 GDP하고 명목 GDP를 보면 이게 실질 GDP, 명목 GDP가 실질보다 더 못하다는 것. 저는 이제 디플레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98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위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중국은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시면 요 하늘 색깔이 뭐냐면 투자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2014년까지 했고 2015년에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소비 주도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2020년, 21년에 보면 소비가 이게 투자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주도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2020년, 21년에 보면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이게 1%까지로 떨어지고 온라인 소비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게 소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바뀐 거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온라인은 항상 뭐 이게 그 보통 유통보다도 고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 12월 달에 보면 온라인 쇼핑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징동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뭐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알리바바나 네. 징동 같은 거를 우리는 자꾸 이제 정부의 규제니 뭐 이런 거를 자꾸 보는데 네.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펀더멘탈에서 온라인 쇼핑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얘기죠. 성장 둔화.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이제 안 보고 자꾸 소비 감소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있고.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수출은 이게 2021년부터 수출하고 수입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만의 특성인데 이게 중저가 이 제품의 이 세계적인 수요 증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이게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이 중국의 수출인데 이게 뭐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늘다 보니까 수입도 같이 좀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무역 쪽은 호황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무역이라는 것이 중국 전체의 GDP의 뭐 견인 효과는 10%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중국은 경제 성장 목표를 작년에 6.0 이상을 잡았다가 금년에 5.5 정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잡았는데, 그래서 예산 적자율도 약간 낮췄고, 그 성장률도 약간 낮춰 잡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중국의 그 고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적자율은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 얘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의 표현이지 실제로 2.8%를 내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통화 증가율이나 뭐 이런 자금은 GDP 연동 작년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중국은 아마도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가 가장 낮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1분기에 중국은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11월 달에 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전형적인 상저하고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5.5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작년이 8.1%지만 2020년하고 21년 양년 평균으로 보면 한 5.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금년에 5.5를 한다는 것은 최근 2년 동안보다도 0.4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결코 낮은 수치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그 인민은행이 그 추정한 걸 보면 잠재 성장률을 중국이 작년에 5.7, 금년에 5.5 이 정도로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뭐 2020년에 영향도 있었지만 8점 몇 %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고, 금년은 5.5 정도는 해야 된다. 요게 한국은행의 스탠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도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언론에서도 뭐 5.5%면 최근 뭐 10년 중에 최저의 성장이다. 그래서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좀 뭘 다르게 봐야 되냐면, 장점인 시대의 1%하고 이게 후진타오 시대 1%하고 시진핑 시대 1%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모를 보면 후진타오 시대 GDP를 1이라고 하면 시진핑 시대 때는 2.2 정도 돼요, 배가. 그 다음에 그 장점인 시대를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진핑 시대 1%는 12.6%나 돼요. 규모가 12배나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 5.5%는 후진타오 때 10% 성장했다고 하는 고성장 시대보다 더 큰 게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금년도에 11%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인데 이거를 감안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 경제가 커질수록 GDP는 둔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정도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좀 약간 뭐 기상치와 부합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보면 미국하고 일본, 그래서 경제 규모가 중국이 미국만 했을 때 또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비중이 일본 정도 됐을 때 지금 1조 그 GDP 규모로 봤을 때 한 18조 정도 달러 정도 갔던 게 미국이 1985년이었고 이때 미국이 4.2%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GDP의 한 18% 그리고 미국 GDP의 한 74% 되는 시점이 일본이 1995년에 그랬거든요. 그때 일본은 얼마 성장을 했냐면 2.6% 성장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중국만한 사이즈였을 때 성장이 2.6에서 4.2 정도. 근데 지금 중국이 5.5를 잡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낮은 성장률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게 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과거의 중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틀린다. 그리고 중국이 그 옛날에는 봐봐. 8%는 무조건 한다고 그러다 7% 한다고 그러다 6% 이제는 5.5% 한다는데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 얘들이 8, 7, 6, 5.5로 가냐면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금년에 대졸자가 1,070만 명 졸업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이 대졸자인데 그 8% 성장했을 때 GDP 1%에 105만 명을 고용할 수 있었고 7%할 때 196% 할 때 220만 명을 고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5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100만 정도는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5를 잡은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그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16세에서 24세 중졸 대졸의 고연령대의 실업률이 한 14에서 15% 정도 돼요. 전체적인 실업률은 4%, 5% 되지만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게 고용자 수를 보면 이게 지금 과거 평균보다도 좀 낮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고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GDP 목표는 5.5로 잡았지만 진짜 5.5를 달성할 거냐 못할 거냐 이건 무조건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5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역대로 보면 중국이 목표를 세웠을 때 이 정부 목표보다도 낮았던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초과 달성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달성하냐를 보면 첫 번째는 재정 투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재정 적자를 뭐 예산 잡았을 때는 2020년에 3.7, 2021년에 3.2 뭐 요렇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에 재정 적자율을 7.4%까지 냈고 네. 작년에도 6.3%나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2.8로 조금 줄인다 그러지만 아마도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GDP 한 6.3 정도는 적자를 낼 거 아니냐.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은 이 소비가 지금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부가 주도해서 보이는 손으로 당겨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은 감세입니다. 뭐 우리는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난리지만 중국은 이 2020년에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 GDP 한 2.5% 정도를 돌려준 거죠. 세금을 풀어준 거고 작년도도 한 2.1%인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약할 것 같다가 보니까 대략 감세 규모를 한 2조 5천 정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거 깎아준다는 거죠. 정부에 돈도 쓰고 세금도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원래 중국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세금 잘 안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 완화를 할 건데 그래서 중국이 통화량을 보면 11%에서 이걸 9%대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통화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통화량을 늘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중국은 지금 CPI가 0.95 뭐 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대 돈 풉니다. 그리고 그 대출도 늘리는데 부채 비율을 보면 중국이 2020년 9월 달에 이제 그 기업 부채를 낮추기 시작을 했고 국가 전체 부채도 지금 작년 말까지 보면 270에서 263을 다 낮췄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떨어뜨려놨고 통화량도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량도 늘리고 대출을 좀 늘리더라도
크게 이것이 물가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대거 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지금 중국의 신용주기 대출 증가율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파란 색깔인데요. 그 신용 사이클이 보면은 이것이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노란 색깔인데 부동산 그 판매 면적 증가율이 지금 역대 최저예요. 둘 다 쌍끌이로 그렇죠. 안 좋네요. 신용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쿨다운 된 건데 그래서 네. 중국은 금년에 아마 세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시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뭐를 이제 해가지고 5.5를 맞추면 첫 번째 소시 투자고 두 번째가 IT 산업 세 번째가 이제 감세 같은 거에서 소비 진작 네 번째가 부동산 규제 완화 요게 금년도 정책의 네 가지 핵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인대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고 이제 그 SOC 투자에서 최근 아주 재밌는 걸 했는데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국가 프로젝트가 오면 남수, 북조, 서전, 동성, 서기, 동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 에너지, 이 가스, 요거를 갖다가 서쪽에 있는 거를 동쪽으로, 남쪽에 있는 걸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2022년에는 동수서산이라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서쪽에 가가지고 이것을 calculating, 계산한다. 요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해요.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네. 결국은 중국이 이제는 물 에너지 말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서기동수 저쪽에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가져오는 것 남쪽에 있는 물을 북쪽으로 끌고 오는 게 남수 북쪽 그리고 서쪽에 있는 전기를 동쪽으로 갖고 오는 게 서전 동송 요 세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서수 동산 프로젝트는 서쪽에 있는 빅데이터를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갖고 가는데 지금 그 중국에 보면 귀주성이라고 있었는데요. 귀주성에서 마오타이로 유명한 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정말 오지죠. 그 오지에서 그 세계적인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진핑의 그 신임을 받는 천민월이라는 사람이 거기로 부임하면서 거기를 이제 세계적인 중국의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동쪽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이걸 이제 처리하는데 엄청난 그 전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하려면 땅, 부지 뭐 이런 게 많이 필요를 해요. 근데 동쪽은 전기도 부족하고 땅값도 무지 비싸고. 네. 근데 요즘 뭐 광케이블 깔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동쪽에 있는 주로 북경, 상해, 심천 이 지역에 있는 빅데이터를 서부 지역 이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그쪽에도 만드는 겁니다. 한 10개 지역 정도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에너지가 다 서쪽에 있고 발전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전력을 아주 싸게 그쪽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값 무지하게 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서부 지역의 개발도 가능해지고 동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라든지 땅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의 동쪽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쪽에서 네, 처리한다. 그렇죠.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쪽으로 갖고 가는 건데. 뭐 데이터 이동은 뭐 어쨌든 그렇게 뭐 물을 옮기거나 그거보다는 쉬우니까요. 광케이블 하나 깔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쪽 지역에 10개 지역에다가 빅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는데 4,800억 위안 정도를 지금 쓴다고 그래요. 대형 인프라가 투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한 70조에서 80조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최근 한 8년, 9년 동안 투자한 돈이 대략 한 4천억 위안 뭐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거는 몇 년간 한 거고 지금 이것은 이게 바로 거의 이제 7, 80조 원 되는 돈을 바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겠네요.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중국의 지금 반도체 관련되는 주들이 네. 뭐 최근 같은 그런 폭락장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아, 어마어마하게 장비에 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결국은 중국은 이제 코로나를 언제 완화할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고 있고 이것은 주로 홍콩에 인접하고 있는 광동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지역 폐쇄를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뭐 코로나19를 이거를 지금같이 완전 제로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아마 양력이 끝났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심천을 폐해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쇼크를 주긴 했지만 아마도 심천이 아마 마지막 도시 봉쇄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중국산 치료약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아마 2분기에는 대폭 완화하거나 푸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제 9월 11월에 올림픽이나 그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20차 당대회 즈음에서는 다시 강화하는 일단 풀었다가 다시 이제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끝난 양해를 정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기대한 성장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방향, 특히 말씀하신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효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증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내용들은 뭐 살펴볼 것도 무궁무진해서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